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리스 잠깐 확인하다 말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가 이제 그렇게 미케네 트로이 전쟁 있고 나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옛날 그리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까지 이번 시간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는 미케네가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트로이 전쟁에서. 그쵸? 자, 트로이 전쟁에서 미케네가 이기긴 했지만 결국 지나치게 길어지던 전쟁, 무려 10년이나 갔다 그랬죠. 그쵸? 너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쇠퇴하게 되었고, 그래, 그 이후에 산적이었던 자, 도리스인의 침략,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쵸? 도리스인의 침략으로 결국 미케네도 멸망하면서 그리스는 크게 혼란스러워지게 됐습니다. 자, 많은 그리스인들은 이 산적인 도리스인이 그리스에 침입을 하게 되자, 자, 얘네들이랑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산적을 피하기 위해서 대거 도피해서 살게 됐습니다. 이후에 도리스인의 세력이 점차 줄어들게 되자 각자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지금은 대피니까 굉장히 험준한 데서 살고 있겠죠. 그쵸? 험난한 데서 살고 있을 테지만 조금 더 좋은 데 가서 우리 살아보자 라고 해서 그리스인들이 점점 다시 이곳 저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그리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 무조건 타이밍이 빠른 게 좋습니다. 그죠? 타이밍이 빠른 사람들은 바닷가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 동네는 바닷가가 많고, 바닷가가 많아서 배가 들락날락거리기 쉬워서 장사하기가 아주 쉬운 동네였거든요. 이쪽으로 나가서 장사하고 배 타고 나가고 하는 게 아주 쉬웠고, 장사가 또 돈을 잘 벌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내려온 애들은 근처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자, 바깥에서 야만인들이 얘네들은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바깥에서 야만인들이 얘네들 동네에 쳐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잃을 게 많은 상인들은 자기들 동네 근처에 이렇게 성벽을 세우곤 했습니다. 상인들은 잃을 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 돈이 많으니까요. 근데 농민들은 잃을 게 많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돈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뭘 쳐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농민들은 근처에 살고 상인들은 성벽 안에 살곤 했고요. 자, 이렇게 상인과 농민이 적당히 섞여서 사는 이런 작은 나라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폴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꼭 오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근데 이 폴리스가 있었던 그리스의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이 흔한 그리스의 산지인데요. 그리스는 이렇게 산이 많습니다. 마치 옥저와 동해처럼. 기억나죠? 산이 많아가지고요. 폴리스끼리 합쳐져가지고 큰 나라를 만드는 거는 사실 거의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나라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작은 폴리스가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형태로 그리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지도에서 보듯이 자, 그리스 근처에 여기저기에 여러 폴리스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한테서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나름의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바로 얘네가 다 에게해 주변에 있었다는 건데요. 에게해, 예전에 무슨 문명이 있었지? 에게 문명이 있었죠. 그쵸? 자, 에게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옛날에 에게 문명 사람들이 썼던 언어를 비슷하게 썼습니다. 어떤 언어냐? 바로 그리스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언어입니다.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런 사실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치?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라 그랬죠? 자, 그리스어로 썼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리스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를 좋아해서 그리스 신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번쯤 다 읽어봤죠? 이제 그리스어만 할 줄 알면 이제 그리스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좀 아쉽죠, 그쵸?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험난한 사람들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리스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언어도 같고 그 다음에 같은 신도 믿고 하니까 이제 그런 공통의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4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나가지고 각자 운동이라도 하면서 하는 운동회 같은 거를 열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올림픽의 시초가 된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부르는 행사였습니다. 지금은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안 하고 올림픽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올림픽에서는요, 입장할 때 항상 그리스가 1등으로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올림픽 할 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이게 바로 당시의 올림피아 제전 모습인데 좀 민망하죠,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은 운동으로 단련된 몸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올림피아 제전은요, 이렇게 알몸으로 성인 남성들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여성들은 출입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 중에서도 근육질 짱짱인 오빠들, 남자들 보고 싶어가지고 이 몰래 훔쳐보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여기서 만약에 몰래 훔쳐보면요, 절벽으로 떨어뜨려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쵸? 이 당시에, 그리고 이 올림피아 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칙이 엄격해가지고요, 이 훔쳐본 여자만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스타트 잘못할 때 가끔 있잖아요, 그쵸? 올림피아 제전에서는 달리기 스타트 잘못하면은 바로 사형입니다, 그쵸? 여러분 조심하세요, 알겠지?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많은 폴리스 중에서 유명했고 당시에 잘 나갔던 폴리스, 두 폴리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하나는 아테네 폴리스고요, 하나는 스파르타 폴리스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두 폴리스에 대해서 오늘 확인을 하고, 이 폴리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까지 확인을 하면은 오늘 수업 마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아테네 폴리스 역시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나라를 세운 왕이 있었고, 그 주변에 왕한테 친한 척하는, 왕을 도와서 나라를 세웠던 귀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세금을 바치면서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만한 한반도의 옛날 나라들이랑 큰 차이가 없었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에도 이런 모습 우리 확인했었지, 그치? 근데 하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앞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쵸? 바로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얘네는 장사에 초특화된 동네였다라는 게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점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게 됐습니다. 얘네들이 있잖아요, 귀족들 못지 않은 돈, 능력으로 자기들의 능력에 맞는 권력을 점점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 세금은 얘네들이 귀족보다 더 내. 그런데 나한테는 귀족만큼 권력을 안 주는 거야. 그럼 그거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따지는 거죠. 계속 따지다 보니까 점점 귀족들만 할 수 있었던 여러 특권들, 법을 만든다던가 재판에 참여한다던가 하는 권한을 점점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시민과 귀족, 왕 신분의 차이가 전혀 없게 됐습니다. 그냥 귀족은 귀족으로 태어났다, 옛날에 부자였다. 근데 시민들도 지금은 부자잖아요, 그쵸?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야. 마침내에는 시민과 왕, 귀족들 사이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민이 주인인 정치 형태, 민주정치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정치, 민주정치.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민주정치 사회죠, 그쵸?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게 뭐냐? 바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모든 사람이 지지를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아테네 폴리스를 이끌어가려는, 쉽게 말하면 독재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타당하지 않은 이유인 거야겠지? 타당한 이유면 상관없습니다. 얘가 뭐 엄청 말을 잘하고 정치를 잘한다던가 해서 얘가 대장이 되면 상관없는데, 나 그냥 왕이었으니까 나 밀어줘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죠. 그래서 그리스는, 이 아테네는 독재자가 등장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는요, 정기적으로 독재자 뽑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서 누가 독재자가 될까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이 도자기 파편에 각자 써가지고, 투키디데스가 독재자 될 것 같은데? 라고 쓰면요, 투키디데스 씨는 1등하면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독재자를 막기 위한 제도, 도자기 파편을 나온 결과로 추방하는 제도다 해서 도편 추방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 기억해 줄까요? 자, 반면에 이번에는 다른 유명한 폴리스 스파르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파르타는 아테네랑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죠? 이 바다가 근처였던 아테네와 다르게, 아테네는 바다가 있었지, 그치? 여기는 뭐가 있어? 여기 다 산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은, 자, 농지 같은 겁니다. 여기 지금 농사는 안 짓고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 농지였어요. 자, 어쨌든 산이나 농지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상인들보다는 농민들이 와서 스파르타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 농민들은요, 상인들처럼 돈을 왕창 벌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1년 내내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동네 방어를 완벽하게 하면서 살지는 못했다는 거죠. 성벽 쌓거나 무기 살면서 살기에는 농민들은 사실 좀 가난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들을 노리고, 얘네들이 가진 곡식 재산을 노린 이 야만인들이 굉장히 쉽게 쳐들어오게 됐고요. 스파르타는 이런 야만적인 전투 담당자들이 농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동네로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즉, 아테네는 상인들 민주정치였다면,
이 스파르타는 이런 군인들, 점령한 군인들, 얘네들이 나중에 귀족이 됩니다. 알겠죠? 귀족들이 농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사회였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파르타는요, 노예들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탄압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항상 엄격한 군사 교육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농민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을 만드는 게 이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 잠깐 화면을 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나왔던 해골 보입니까? 이 스파르타에서는요, 아기를 낳았을 때 건강하지 않은 아기가 태어났다 하면은 바로 없애버렸다. 쉽게 얘기하면 죽은 겁니다. 겠죠? 여기는 건강한 애들만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반란을 진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간단하게만 봤는데요. 스파르타의 교육은 7살 때부터 집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집을 떠나서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맨날 사람 좁히는 교육 같은 걸 시켰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 당시에 이 교육을 받는 애들한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대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하루 종일 1교시부터 24교시까지 수업이 있는데 급식을 안 주는 거야. 급식이 아니면 진짜 조금만 줍니다. 그죠? 그럼 얘들이 어떡하겠니? 물건 훔치겠지, 그치? 여러분, 스파르타에서는요,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물건 훔치는 것을 들키는 게 더 큰 벌이었습니다, 그죠? 훔친 건 상관없어. 근데 들키면 사형입니다, 그죠? 진짜 무서운 사회지, 그치? 여러분, 하나 알아두고 갑시다, 그죠? 스파르타에서는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성한테도 굉장히 강력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남녀 차별도 옛날 치고는 적은 편이었고요. 여성들도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여성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기를 낳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기를 낳아야 머릿수가 늘어나니까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기를 만약에 못 낳으면 머릿수가 줄어드니까 전쟁, 반란에서 패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기를 만약에 못 낳는 여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스파르타에서는 넌 필요 없어 하고 여성을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회죠. 그렇죠? 얼마나 이 교육이 충격적이었는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 주위에서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교육을 말합니다. 겠죠? 사람들을 그냥 완전 쥐어 뜯어가지고 열심히 그냥 공부만 시키고 뭐만 시키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 거죠. 우리 잠깐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 학습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볼게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면서 농촌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 폴리스라고 부르고요. 같은 언어, 같은 신을 믿기 때문에 올림피아 제전으로 동족 의식을 다졌고 대표적 폴리스 두 군데가 있다 그랬죠? 아테네 확인하겠습니다. 민주정치가 발전했고요. 도편 추방제가 실시가 됐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귀족 중심, 농업 중심의 국가였죠? 농민이 많았다 그랬지, 그치? 귀족 중심의 정치가 발달을 했고요. 엄격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 하나 확인하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폴리스들에게 찾아온 위기, 바로 그리스의 폴리스들과 옆에 있었던 페르시아가 대대적인 전쟁을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당시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폴리스들의 상황 잠깐 비교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녹색으로 칠해져 데가 싹 다 페르시아 땅입니다. 그렇죠?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어디 있어? 아테네, 스파르타 여기 있죠. 그렇죠? 완전 급이 다르지. 그치? 거의 세계를 지배한 나라랑 당시에 진짜 이제 막 만들어진 동네랑 전쟁을 한 급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은요,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에 여기 지금 색칠된 이 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곳들이라 가지고 아주 탐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좀 손에 넣고 싶은데 하면서 살짝 한번 찔러보게 됐는데요. 이 몇 번 찔러보다 결국 페르시아가 분노해가지고 군대를 대거 일으키게 되면서 전쟁이 터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손 크기만 봐도 알겠지만은 두 나라는 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알겠죠? 잠깐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머리스와 아테네, 이 당시 전쟁을 주도했던 게 아테네였거든요. 아테네 머리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디가 많아? 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죠, 그쵸?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아테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하면 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테네는 이 모자라는 머리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노예, 여기 보여? 노예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아테네 사람 아니면 전부 인간 취급 안 했었거든요. 얘네들을 대거 시민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끌어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엄청 차별받다가 이젠 차별 안 받게 됐잖아.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치? 아테네 사람들이야말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필사적으로 싸우게 됐고요. 결국 정말 이 필사적으로 싸운 사람들 덕분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아테네가 승리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아테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마라톤 하면 요 마라톤 여러분 아시죠? 2016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올림픽 마라톤인데요. 사실 이 마라톤은요, 이때 있었던 여기 지명, 여기 마라톤 전투라고 보이지, 그치? 요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마라톤 경기는 사실 여기서 이긴 병사가 우리가 이겼다라는 사실을 아테네에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간 다음에 이겼어! 라고 딱 얘기한 다음에 바로 죽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마라톤이란 경기가 생겼다는 얘기 한번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당근 뻥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사실을 이야기해 볼까요? 자, 사실 이 뛰어갔던 병사는 그냥 잘 살다 죽었고요. 사실 마라톤 경기 그 뛰었던 길이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1908년에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던 시기에 영국 왕, 당시 영국 왕인 에드워드 7세입니다. 알겠죠? 이 에드워드 7세가 내가 진짜 소원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마라톤 경기장에서 우리 집까지 뛰어오는 걸로 이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거리가 42.195km라서 이런 마라톤 경기에 42.195km가 정해지게 됐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뛴 거를 상징으로 마라톤 경기를 만든 건 맞는데 길이는 사실 1908년에 정해진 거라는 거 하나 유식한 사실을 알게 됐죠? 여러분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전쟁 이후에 아테네는 잘 나가게 됐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대장인 페리클레스가요, 주변 국가들한테 아테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막 열심히 홍보를 하고 다녔고, 그래서 야 너네 우리 아니었으면 다 죽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우리한테 잘해. 잘하는 게 뭔데? 돈 내놓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테네는 주변 국가들한테 돈을 뜯어내가지고 굉장한 부자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테네는 이렇게 뜯어낸 돈을 바탕으로 자기들의 자랑거리, 민주정치를 더욱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어떻게 발전시켰을까? 잠깐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페리클레스 시기에 사람들은 모두 광장, 여기 광장입니다. 알겠죠?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써볼까요? 그리스의 광장, 당시에 아고라라고 부르는 광장입니다. 알겠죠? 자, 광장에서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법을 만들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법 어디서 만들지, 그치?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 만들죠? 이때는 요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만든다고? 지금 우리는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신에 일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 뽑죠, 그쵸?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대신 법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간접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직접 뽑지 않으니까요, 그쵸? 직접 법을 만들지 않잖아, 그치? 하지만 옛날 그리스는요, 사람들이 누굴 뽑아서 대신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두 모인 이 민회, 국회가 아니라 민회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 민회에 모여서 직접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제를 뭐라 부르느냐? 직접 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죠?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직접 민주주의를 페리클레스는 더욱더 발전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뭘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잠깐 볼게요. 사실 여러분 이 민회에 참석한 사람 한 명의 프로필을 잠깐 보면 여러분이 지금 페리클레스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민회에 참석한 데모크라시우스 씨의 프로필입니다. 나이는 몰라도 되고 가족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이 사람의 직업입니다. 알겠죠? 직업이 사탕가게 주인이란 말이야. 알겠지? 사탕가게 주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문제가 뭐냐면 데모크라시우스 씨가 만약에 민회에 참석해버리면 가게에서 장사할 사람이 없는 거야. 사탕 누가 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일이 바쁘고 맨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사실 민회에 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요, 돈에 여유 있는 사람만 민회에 나갔다는 거야. 돈 없으면 여기 못 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머지는 못 오게 되니까 부자들끼리 법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법?
부자한테 무진장, 유리한 법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테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야. 가난한 사람도 마음 놓고 민회에 나오게 하려면 페리클레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페리클레스는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돈을 쫙 뿌렸습니다. 돈을 그냥 뿌린 게 아니라 민회에 나왔으니까 돈을 뿌린 거야, 알겠지? 민회에 나오면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 안 해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많은 가난한 사람들까지 모두 민회에 나와서 법을 만드니 모든 사람을 위한 민주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수당 지급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우리 하나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당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 무슨 한계가 있느냐? 이 문제는요,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폴리스한테서 삥을 뜯어가지고 지급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 사람들, 여기 보이죠? 스파르타 사람들처럼 싸움을 자신 있는 그런 폴리스들이 점점 아테네한테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나도 솔직히 페르시아 이긴 것처럼, 너네가 페르시아 이긴 것처럼 싸움하면 절대 안 지는데 내가 왜 니네한테 굽신굽신해야 돼? 이게 불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폴리스들끼리 여기에 불만을 가진 이 여러 폴리스들이 아테네한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폴리스들끼리 아테네 편, 스파르타 편 나눠서 전쟁이 터지게 됐고요. 이 전쟁을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 결과 망하는 폴리스도 있고 약해지는 폴리스도 있고 전쟁에 이긴 스파르타처럼 더 커지는 폴리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쟁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이 길어진 전쟁 기뻐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얘가 누군가?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죄송하지만 오늘은 한 파트 더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페르시아 전쟁. 마라톤 전투에서 이기면서 폴리스들이 이기게 됐고요. 자, 페르시아 전쟁 승리한 이후에 페리클레스가 통치할 때 아테네가 크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직접 민주 정치가 발전했고, 민회 모든 성인 남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수당을 지급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왜 쇠퇴하게 되었느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면서, 자, 결과적으로는 그리스 사회가 쇠퇴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확인한다 그랬죠? 자, 우리는 이제 이번 다음 마지막 챕터로 뭘 볼 거냐면은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화라는 건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라던가 노래라던가 이런 거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그리스의 문화를 볼 때도 사람들의 생각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 문화를 알고 싶으면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 사람들, 사람들 아니지, 이거 신이지, 그치? 근데 제가 왜 자연스럽게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생긴 게 뭐랑 똑같아?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인간이랑 똑같지, 그치? 자, 그리스 사람들은요, 신도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인간이 신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문화를 뭐라 보느냐? 인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사회, 인간 중심적인 사회, 인간 중심적인 문화였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스의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을 워낙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신화에 대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나죠? 에리스가 뭐 했는지. 자, 신들이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나지? 질투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했던 거, 그쵸? 자, 거기다가 이 신화 이야기 중간에는 인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쵸? 자, 즉 신과 인간의 이야기에 짬뽕된 이런 문학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왜? 인간이나 신이나 별 차이 없으니까요. 그쵸? 자, 이런 이야기 대표적인 거 바로 무엇이냐? 작가 호메로스라는 작가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책들입니다. 특히 트로이 전쟁 시기 때 이를 그린 책들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저번 시간에 다 이야기했었죠? 자, 우리 트로이 전쟁 관련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오디세이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발자취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바로 인간이 걸어온 지금까지의 길, 옛날 일들,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옛날에도 중요했던 거죠. 지금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아테네 사람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 사람의 자랑거리, 바로 페르시아 전쟁을 역사책으로 남기게 됐으니 바로 헤로도토스 아저씨가 쓴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책 이름 자체가 역사입니다. 역사. 얼마나 역사가 대단한지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인간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하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바로 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덕 시간 때 배우는 거 착하게 사세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이런 것도 다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3명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스 철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로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소크라테스 아저씨는요, 외모, 운동 이런 거 정말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야말로 바로 아테네야말로 바로 외모 지상주의였거든요. 이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아테네 사회에서 못생겼다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이 여러모로 이 비뚤어진 마음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결혼에 대한 명언을 많이 남기고는 했습니다. 야, 이 소크라테스가 남겼던 결혼에 대한 명언인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라. 좋은 처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고 나쁜 처, 여기서 얘기하는 나쁜 처입니다. 그죠? 나쁜 부인을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직업이 뭐라고? 철학자지, 그치? 이거 읽고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크산티페랑 소크라테스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명언을 남기면서 아내를 디스한 거지, 그치? 자, 이런 소크라테스는요, 매일 아테네 사람들이랑 말싸움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이게 안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아테네 사람들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사람들한테 시비 건 다음에 말싸움을 이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봐봐, 너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다 라며 사람들한테 너넨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소크라테스 취미였습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아, 진짜 못생긴 게 왜 이렇게 나왔대? 지가 뭔데 자꾸 저러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때 이야기한 게 뭐냐? 바로 야, 나는 니네랑 딱 하나 다른 게, 딱 하나 내가 니네보다 나은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잘 모른다는 거야. 나는 안다는 거야. 근데 너네는 니네 잘생겼다고, 너네 뭐 잘났다고 자꾸 자랑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너네랑 나의 차이점이다 라며 사람들을 막 비난하거나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사람들이랑 사이가 나빠져서 죽게 됐죠. 제자였던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똑똑한 우리 스승님께서 아테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거에 굉장히 큰 불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아테네를 민주정치로 다스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멍청한 시민들 말고 아주 왕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왕똑똑한 사람이 누군 거야? 자기인 거야, 자기. 철학자가 나라를 이끄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둘 스승을 지켜봤던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야, 인간 중요한 거 맞는데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연구해야지 하며 과학도 연구하고 수학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다 연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인간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걸 다 연구해야 되는구나 하며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과학, 수학 같은 과목이 막 생겨난 거죠.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죠? 마지막 정리하고 우리 자, 보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 문화였고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정도는 우리 하나 알고 갑시다. 그 다음에 역사에서는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 자, 보편적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를 함께 연구한 철학자 누구?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자, 오늘 수업이 평소에 2배였는데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